개와 가재를 닮은 곤충처럼 6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 이 로봇의 이름을 크랩스트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길이가 2.5m, 높이가 1.3m, 일어섰을 때는 높이가 약 2m에 달합니다.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바닥에 있는다고 해서 조류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이 크랩스트를 밀면 크랩스트가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버티죠. 네. 당기면 안 당기려고 거꾸로 이렇게 버팁니다. 네. 네, 뉴턴이 사과나무 아래에서 발견한 과학, 그 짜릿한 즐거움을 여러분에게도 선사해드립니다. 사람과 과학의 만남, 사과나무의 엄지입니다. 우리 속담 중에 이런 말 있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그런데요, 오늘 강연에서는 이 속담을 한번 뒤집어 보려고 합니다. 과연 10길 물속을 아는 게 말처럼 쉬울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 미처 못하셨죠? 오늘 강연에서 그 답을 들려주실 분을요, 소개하겠습니다.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의 전봉환 실장님 모시고 그 답을 들어볼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수중로봇 연구실장 전봉환입니다. 예전에 히트했던 유행어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니들이 개맛을 알아? 오늘 제가 여러분께 그 바닷속을 탐험하는 개가재 크랩스트의 신통방통한 맛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전봉환 실장님 반갑습니다. 무대 위로 모실게요.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세요. 네, 크랩스터. 사실 좀 생소한 단어인데요. 이름이 좀 독특하고 재밌어요. 어떻게 유래된 말인가요? 네, 크랩스트는 이 개와 가재를 닮은 로봇이라는 의미입니다. 기존의 수중 로봇들이 작업하기에 어려운 환경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새롭게 개발된 새로운 형태의 로봇입니다. 제가 앞서서요, 10개 물속 아는 게 더 어려울 수 있다, 쉬운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정말 물속, 특히 바닷속 안을 보는 건 쉽지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바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로봇에게는 아주 험한 환경인데요.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그런 조류의 세기가 세고 물이 탁한 서해와 같은 환경은 로봇에게 아주 혹독한 환경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주 흥미로운 강연이 될 것 같은데요. 박수로 강연 청해 볼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해저로봇 크랩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개를 닮은 것 같은가요? 가재를 닮은 것 같은가요? 여러분, 이 로봇에 대해서는 아주 익숙하시죠? 어쩌면 저보다 더 로봇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 해저로봇은 어떻습니까? 이 해저로봇, 이 크랩스트가 바로 이 해저, 즉 바다 밑, 바다 속을 탐사하는 로봇인데요. 이 크랩스트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설명드리기 전에 먼저 이 바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왜 바다로 가야 할까요? 왜 바다로 가려고 할까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3가지 숫자의 대비로 그 요약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99대 1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지구 표면의 70%를 덮고 있다는 사실은 누구보다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바다의 깊이를 생각하면, 깊이를 고려하면 3차원 공간으로서의 이 바다는 지구상의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99%를 차지한답니다. 우리는 결국 나머지 1%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 지구에 있는 이 99%의 공간을 남겨두고 우리가 갈 데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네, 두 번째 숫자는 그 2천만 대 140만입니다. 이 지구상에서 지금까지 발견된 생명의 종의 수는 140만 종이랍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은 지구상에 약 2천만 종의 생명의 종이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체들 대부분은 바다에 있답니다. 그러니 우리 이 생명의 기적을 탄생시킨 그 바다로 가보고 싶지 않습니까? 네. 그 마지막 숫자는 7,800만 대 11입니다.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에서 화성까지의 거리가 약 7,800만 킬로미터랍니다. 근데 수면에서 가장 깊은 해저면까지 11km 정도 됩니다. 물리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큰 차이의 숫자인데요. 이 7,8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화성의 표면보다도 고작 11km 해저의 지도가 아직 덜 그려져 있답니다. 덜 알려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이유 때문에 바다로 가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다를 연구하기 위해서 바다로 가야 되는데요. 우리 사람은 바다에 직접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로봇을 만들어서 넣기로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그 로봇이 바닷속으로 들어가면 과연 어떤 차이를 느끼게 될까요? 어떤 기술이 그 차이를 극복할 수 있게 해줄까요? 첫 번째는 수심 10m 깊어질 때마다 1기압씩 증가하는 수압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나 해구는 약 11,000m 되는데 마리아나 해구 10,000m 수심에 있는 로봇의 1cm, 1cm 되는 면적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약 11톤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그 면적이 10cm, 10cm에서 약 손바닥만한 크기가 되면 작용하는 힘은 100톤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는 알루미늄 야구 배트를 1000m 수심에다 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저렇게 짜부라드립니다. 그래서 덩치 큰 해저 로봇이 해저에 들어갔을 때 수압에 의해서 받는 그 큰 힘이 상상이 되시나요? 두 번째는 공기 밀도의 1000배에 달하는 물의 밀도로 인한 유체력입니다. 그래서 물속에 흐르는 물속에 있는 물체나 정지하고 있는 물속을 움직이는 물체는 모두 이 유체력을 받게 됩니다. 근데 유체력은 흐르는 물의 속도의 제곱에 비례해서 커집니다. 예를 들어서 한 1m 정도의 정육면체가 있다고 가정하면 이 정육면체가 초속 1m의 속도로 흐르는 물속에 놓였을 때 약 50kg의 힘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물의 속도가 2배, 초속 2m로 증가하면 그 육면체에 걸리는 힘은 200kg으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정지하고 있는 물속에서 이 육면체가 2m, 초속 2m의 속도로 달리려고 한다면 200kg의 힘, 즉 추력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 로봇이 물속에서 느끼는 세 번째 차이는요, 바로 전자기파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휴대폰, GPS, 와이파이, 그리고 라디오, 텔레비전 모두 이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서비스됩니다. 근데 물속에서는 이걸 전혀 사용할 수가 없죠. 전자기파는 물속에서 10m 이상을 전파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물속에서는 전자기파 대신 소리를 사용하는데요. 이 소리는 1초당 1.5km 밖에 못 갑니다. 초당 30만 킬로미터를 가는 전자기파에 비하면 약 20만 배나 느리죠. 그래서 이러한 세 가지 큰 조건을 극복해야 수중 로봇이 제대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연안은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 국가입니다. 우리나라의 동해는 수심이 3,000m에 달하지만 조류가 약하고 물이 맑습니다. 그래서 이런 동해 해저를 탐사하는 로봇을 여러분들이 만들려고 한다면 수압에 잘 견디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반면 서해안은 수심이 100m 이내로 아주 얕지만 물살이 세고 물이 탁합니다. 그래서 서해안을 탐사하는 로봇을 만들고 싶다면 유체력에 잘 견디도록 설계를 해야 합니다. 특히 이런 서해안은 물살이 세기 때문에 그 물도 탁합니다. 시계가 짧다는 거고 눈앞이 잘 안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물살이 세고 물이 탁한 이런 서해안을 탐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로봇이 바로 크랩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보신 그 크랩스트 모양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생기게 됐을까요? 잘 모르는 게 있으면 이 자연에 물어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랜 동안 해저 로봇, 수중 로봇을 연구하면서 프로펠러를 가진 로봇으로는 그런 강한 조류를 극복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서 그 대안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이 자연에 아까 140만 종의
생명의 종이 살고 있다고 했는데 그중 100만 종 이상은 바로 이 곤충입니다. 곤충의 가장 큰 특징은 6개의 다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 걸 가지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많은 생명의 종이 그런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그것은 아마 그 방법이 아주 효율적이면서 새로운 곳을 탐사하기 아주 적합했기 때문에 그랬을 겁니다. 다시 물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 바닷가 해변이나 갯풀에 가면 이런 개를 흔히 봅니다. 이 개는 파도가 칠 때 바닥에 납작하게 엎드림으로써 그 파도의 강한 물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잡았던 저런 가지들도 마찬가지로 납작하게 엎드려서 물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특히 가재는 물살이 점점 더 세지면 이 꼬리를 쳐들고 머리를 낮춤으로써 오히려 그 물살의 힘을 이용해서 자세를 안정화시키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본 자연의 대답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개와 가재를 닮은 곤충처럼 6개의 다리를 가진 로봇. 그래서 우리는 개, 크랩, 가재, 랍스터의 이름을 따서 이 로봇의 이름을 크랩스터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크랩스터가 탄생하게 된 배경입니다. 예. 그러면 이 크랩스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크랩스터는 길이가 2.5m, 높이가 1.3m, 일어섰을 때는 높이가 약 2m에 달합니다. 그리고 각종 과학적 데이터를 얻기 위한 다양한 센서를 장착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에 필요하게 될 센서들을 위해서 여유 공간과 여유 전원, 그리고 여유 통신 채널을 충분히 확보하고 있습니다. 크랩스터가 바다로 나가면 보시는 그림과 같이 전역의 크레인과 윈치로 물에 진수하게 됩니다. 크랩스터가 물속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모든 제어는 원격 제어실에서 이루어지게 되죠. 이 크랩스터는 다리를 가진다는 게 다른 로봇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 그래서 크랩스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걸음을 걷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랩스터가 6개의 다리로 잘 걸을 수 있도록 6개의 다리를 이용한 6가지 걸음새를 만들어서 크랩스터에 심었습니다. 그래서 때로 빨리 가야 될 때는 크랩스가 3다리씩 성큼성큼 걸어서 가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안정성이 필요한 그런 위험한 환경에서는 다리를 하나씩 움직이면서 천천히 걸어가기도 합니다. 또 다른 크랩스의 기본 기능은 6개의 다리를 지면에 고정한 채로 몸의 자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해서 강한 물살이 강할 때 몸을 움츠려서 물살을 피한다든지, 아니면 크랩스에 장착되어 있는 센서들이 더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도록 크랩스가 몸 자세를 틀어서 그 센서들의 방향과 위치를 조정해 줄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니 해도 크랩스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조류를 극복하는 기능이죠. 그래서 우리는 크랩스가 조류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3가지 기능을 크랩스에 심었습니다. 설계의 주안점을 3가지 포인트에 두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유체 역학적인 설계입니다. 물살이 셀 때 물속에 있는 물체의 형상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 물체에 작용하는 유체의 힘의 크기와 방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크랩스의 모양을 이렇게 예쁘게 동그랗게, 다리도 동그랗게 이렇게 설계함으로써 유체력에 더 강한 로봇이 되도록 설계를 했습니다. 이 두 번째는 크랩스가 바닥에 밀착해서 보행 이동함으로써 강한 조류를 극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물살이 센 지역이라 할지라도 정지하고 있는 해저면 근처의 영역, 이 영역을 우리는 이제 경계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이 경계 영역은 상대적으로 유속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 크랩스는 이 경계 영역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발끝의 일부를 지면과 접촉한 채로 걸어서 해저면을 이동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었죠. 기존의 프로펠러를 이용하던 로봇들이 이동하기 위해서 부상하는 순간 강한 조류에 휩쓸려 버리는 그런 단점을 보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모양을 예쁘게 만든다고 해서, 그리고 바닥에 있는다고 해서 조류를 다 극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죽은 개나 가재는 물살에 그냥 휩쓸려 버리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이 개나 가재들이 끊임없이 물살에 대응해서 자세를 제어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랩스터에도 그런 자동 제어 기능이 있습니다. 전복 방지 자동
자세 제어 기능입니다. 이것이 크래프트의 조류 극복의 핵심인데요. 이 기능은 또다시 저희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압력 중심 자세 제어입니다. 이것은 크래프트가 만약에 정지하고 있다고 가정을 한다면 크래프트에 작용하는 모든 힘들은 결국 크래프트의 발끝에 있는 6개의 센스에서 감지되는 힘의 변화로 나타날 것이다 하는 점에 착안해서 그 힘을 계측을 하고 그 힘이 발끝을 잇는 다각형, 우리는 이걸 지지다각형이라고 하는데요. 이 지지다각형의 중심에 그 힘의 중심이 놓이도록 자동으로 크래프트가 제어를 하는 겁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유속 대응 자세 제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흐르는 물의 속도와 방향을 안다면 로봇에 작용하는 유체력은 결국 로봇의 자세에 따라서 변합니다. 자세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크래프트에 장착되어 있는 유향 유속 센스를 이용해서 물에 흐르는 속도와 방향을 계측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런 유향 유속 하에서 로봇이 가장 안정한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제어하는 것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마지막 방법은 운동 대응 자세 제어인데요. 크래프트가 힘을 너무 많이 받아서 결국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여러분을 밀면 여러분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때 걸음을 뒷걸음질 치면서 몸의 중심을 잡듯이 크래프트가 그런 방법으로 중심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게 세 가지가 크래프트가 조류를 극복하기 위한 자동 제어입니다. 그러면 그 기능을 제가 이 크래프트를 이용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제 크래프트는 덩치가 아까 2.5m, 무게가 700kg, 수중 무게가 200kg입니다. 너무 커서 여기 가져올 수 없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리틀 크래프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LCR200이라고 부르는 리틀 크래프트인데요. 이 리틀 크래프트는 실제 크래프트와 기구학적으로 똑같은 구조로 제작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크래프트에서 실험을 하기 이전에 알고리즘을 여기서 우리는 개발해서 실험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실제 크래프트에 이식을 하죠. 네, 크래프트가 지금 앞으로 걸어오고 있는데요. 지금은 한 다리씩 움직이는 그런 보행 방법입니다. 안정성을 고려한 방법이죠. 네. 그리고 크래프트가 여러 분 방향으로 이게 조금 각도를 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방향을 제어하죠. 그리고 지금 제가 이 크래프트를 한번 밀어보겠습니다. 제가 이 미는 힘이 조류의 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크래프트를 밀면 크래프트가 안 넘어지려고 이렇게 버티죠. 네. 당기면 안 당기려고 거꾸로 이렇게 버팁니다. 네. 이게 조류가 앞에서 밀면 이렇게 버티면서 안 밀리려고 이렇게 자세를 자동으로 안정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유속이 앞에서 이렇게 온다고 하면 이렇게 그 유속 센서로 계측하면 크래프트가 이렇게 자세를 낮춰서 또 뒤로 뒤집어지지 않게 이렇게 제어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조류가 저에게서 크래프트 방향으로 간다고 하면 또 몸을 이렇게 틀어서 자세를 안정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크래프트는 밀면 버티는 거죠. 그리고 더 세게 밀면 크래프트를 뒤집어지려고 하면 크래프트가 다리를 뒤로 뻗으면서 아마 중심을 유지하겠지만 그 기능은 아직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곧 그 시연을 해서 다음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단한 시연은 이걸로 마치고요. 수고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래프트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 크래프트의 연구 방향이 이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실험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 기능을 실제 바다에 나가서 바다에 적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그림은 크래프트가 물 속에서 실험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앞에 두 팔 중에 6개의 다리 중에 앞 두 다리를 펼쳐가지고 로봇팔로 이용해서 실험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실험이 끝난 이후에 크래프트는 실제 바다에도 갔다 왔습니다. 이 바다에 진수하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바닷속에 침몰되어 있던 선박의 모양도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 다음 달에는 크래프트가 고대 침몰한 선박들의 유물을 탐사하기 위해서 서해안으로 이제 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크래프트가 탄생하게 된 배경과 크래프트의 조류 극복 능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 지구에서 우리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의 99%를 차지하는 그렇게 큰
바다의 그 크기와 그다음에 모든 대부분의 생명체가 탄생했던 그 바다의 그 중요한 가치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바다로 나가려고 하는 그 노력과 우리의 능력은 아직까지 너무나 미약합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노력들이 결국 바다로 나가는 문을 활짝 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제 강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크랩스터가 움직이는 걸 보니까요. 생각보다 상당히 모양은 이렇지만 귀여웠어요. 그래서 오늘 강연 재밌게 잘 들었는데요. 사실 이거는 미니 크랩스터라고 하셨잖아요. 네. 원래 이제 바다에 들어가는 크랩스터는 훨씬 더 크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수중 환경에서는 압력이 너무 세서 큰 로봇이 들어가면은 이렇게 소위 말해서 이렇게 납작하게 찌뿌가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괜찮던가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압력을 극복하는 기술 중에 하나가 물을 아예 차단하는 것이 아니라 로봇 내부에 물이 들어올 수 있도록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오면 어차피 안쪽 압력이나 바깥쪽 압력이나 똑같아지기 때문에 그런 압력에 영향이 없습니다. 대신 그 전자보드 같은 거 있잖아요. 물에 닿으면 망가지는 그런 보드들만 작은 용기에 따로 보관해서 수미를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치가 크지만 수압에는 문제없이 견딥니다. 아, 네. 네. 이 수중 생물들의 특성을 관찰을 하면서 이제 크랩스터를 만드셨다라고 하셨는데 또 다른 이 수중 생물의 모양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다른 로봇도 혹시 연구를 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들이 아주 많이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다른 로봇은 만들지 못하고 있고요. 대신에 바다 거북이나 물방개, 소금쟁이 같은 경우에는 이런 다리를 가지고 헤엄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만들어져 있는 크랩스터에 그런 생물들의 움직임을 흉내내서 헤엄을 치도록 구현하는 것을 연구원들이 연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머지않아 헤엄치는 크랩스터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장 중심적으로 첫 번째로 하고 싶으신 연구는 이 크랩스터를 가지고 하고 싶으신 연구는 어떤 거예요? 지금 당장 다음 달 4월 달에 저희가 이제 서해안 마도 앞바다에 침몰해 있는 보물선. 우리나라 고대 네. 선박들이 있는데요. 그 선박들은 그 약 1000년 전에 그 살았던 사람들의 생활상을 반영하는 많은 유물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모든 탐사가 사람이 직접 내려가서 탐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주 위험하기도 하고 시간이 아주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로봇을 이용해서 그런 사람들의 위험을 덜어주고 시간을 줄여줄 수 있을까 해서 그 시험을 이제 다음 달에 계획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일단 성공적으로 탐사하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보물선 찾기를 크랩스터가 하는 건가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네, 오늘 강연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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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류에게 있어서 이 바다는요, 아직 미지의 세계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이런 크랩스터 같은 이 해양을 관찰할 수 있는 로봇이 있다면은 미지의 세계가 아니라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바다가 바뀌지 않을까라고 기대해 봅니다. 사과나무 아래에서 들려드리는 과학 이야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내용으로 여러분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